시작하겠습니다. 자, 환경 미생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 나와 있는 게 이제 미생물 성장 곡선 나와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책마다 다 달라요. 미생물 성장 곡선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거가 보통 한 4단계 정도로 나와 있어요. 시험에도 그렇게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앞에 유지기가 하나 더 있나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설계에서는 생물학적 설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5단계로 나눠지는 것과 3단계로 나눠지는 걸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미생물의 어떤 속된 말로 마리수로 측정을 하느냐 아니면 미생물의 농도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5단계와 3단계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생물의 농도다라고 하면 MLSS 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래서 환경에서는 미생물의 어떤 그 양을 농도로 측정을 하는데 농도로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이는 게 3단계예요. 3단계로 많이 쓰입니다. 설계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3단계로 일단 나눠놨고 혹시라도 뭐 이런 순서를 묻는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앞에 유지기 하나 더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유지기가 말 그대로 그죠? 그냥 뭐 적응하는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만 요 그림으로만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그림으로만 본다면 일단 대수 성장 단계, 감소 성장 단계, 그다음에 내생, 뭐 성장, 내생, 호흡 단계, 뭐 그죠? 다 말 붙일 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자산화 단계, 뭐 이렇게도 붙일 수 있죠. 자, 대수 성장 단계 말 그대로 급격하게 미생물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급격하게 미생물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먹이가 많다. 그죠? 먹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자, 먹이가 일정한데 대수 성장 단계에서 미생물이 많이 자랐겠죠. 그죠? 많이 자랐으니까 먹이는 일정하고 미생물이 많이 자랐으니까 먹을 게 많아지지 않았겠네요. 그죠? 많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생성률과 사멸률이 거의 같아지는 시기가 이제 감소 성장 단계가 될 거고. 그래도 감소 성장 단계라고 해서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점점 좀 성장을 할 테니 기질은 정해져 있고, 그죠? 기질은 정해져 있고 미생물이 점점 성장을 할 테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지겠네요. 그죠? 먹을 게 모자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산화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먹이로 생각해서 그게 자산화 단계고 내생호흡 단계다라고 해서 점점점 미생물의 양이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게 이제 미생물 성장 단계인데 이걸 FMB로 비교하다 보면 대수 성장 단계에 FMB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하는 수처리 공정을 생각을 한다면 보통 그러니까 어떤 뭐 포기조나 이런 데에서 반응조에서 뭐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죠? 2차 침전조로 가죠. 2차 침전조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간단하게 미생물과 상등수, 즉 처리수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고액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차 침전조에서 침전이 잘 되려면 미생물의 침전이 잘 되려면 미생물이 플럭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플럭을 형성하는 게 속된 말로 뭘까요? 지들끼리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속된 말로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FMB가 높아요. 한마디로 먹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먹이가 굉장히 많으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먹이를 쟁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때 FMB가 높다. 즉 대수 성장 단계다. 이때는 미생물이 플럭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어떤 그런 그 조건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럼 미생물이 플럭을 형성하지 못해. 그럼 당연히 침전조에서 가라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FMB가 높은 경우, 즉 대수성장 단계에서 플럭을 형성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그냥 지들끼리 살아. 개별 미생물들끼리 살아. 그걸 뭐라고 하죠? 플럭을 형성하지 않고 지들 각각의 미생물 한 마리가 사는 거. 그걸 분산성장이라고 하죠. 그죠? 분산성장. 그 미생물 생물학적 공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죠. 그죠? 벌킹 이런 거 포함해서 분산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수성장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FMB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플럭을 형성하지 않는 분산성장이 일어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수성장 단계에 있는 미생물을 아예 이용하지 않을까요? 공정에서? 이용을 하죠. 어떨 때 이용해요?
농도가 너무 높아서 빨리 처리해야 될 때. 그래서 대신 빨리 처리는 하되 얘가 그냥 그 처리된 걸 그냥 바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전처리 정도로 사용할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감소 성장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성과 소멸이 거의 같아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생호흡 단계에서는 FMB가 낮아지겠네요. 그죠? 자, 내생호흡 단계 이제 요 그림으로 할게요. 요 그림. 어차피 뭐 똑같은 거니까 요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자, FMB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건 먹이가 그만큼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럭 형성이 잘 되겠죠. 그죠? 이제 난 먹을 게 없으니까 저놈이 유기물이네. 가서 달라붙어봐. 그래서 이제 달라붙으면서 플럭을 형성하겠죠. 자, 그래서 내생호흡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플럭 형성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점점 미생물량은 많아지고 먹이는 그대로 정해져 있어. 그럼 점점 FMB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계속 떨어지면 형성되어 있었던 플럭에서 계속 지들 살들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결합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러면서 또 이제 플럭이 깨지겠죠. 그죠? 자, 그럼 FMB가 낮아져서 형성됐던 플럭이 깨지는 현상은 뭘까요? 핀플럭. 그죠? 핀플럭과 분산 성장, 아예 플럭을 형성하지 못한 거, 형성했던 플럭이 깨지는 거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뭐 별 티도 안 나요. 대신 운전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운전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핀플럭은 FMB라고 하는 이런 조건 때문에 플럭이 깨지는 거고, 어떤 외부의 요인 때문에 플럭이 깨지는 현상은 뭘까요? 외부에서 무슨 독성 물질이 들어갔다거나 뭐 이래 갖고 깨지는 현상. 그게 슬러지 해체. 그죠? 핀플럭하고 또 거의 뭐 플럭이 깨지는 현상은 똑같지만 조건이 다른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FMB라고 하는 운전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슬러지 해체라고 하는 건 외부의 요인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활성 슬러지 공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활성 슬러지 공정을 예전에 재래식 활성 슬러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재래식 활성 슬러지법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활성 슬러지법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흐름의 차이예요. 재래식 활성 슬러지법은 플러그 흐름이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유성장공법을 얘기할 때 활성 슬러지라고 하는 건 완전 혼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짜 아주 옛날에 활성 슬러지 그 뭐 재래식 활성 슬러지를 설명할 때 이걸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유입수가 들어오는데, 포기조에 유입수가 들어오는데 처음에 유기물의 양이 많으니까 여기선 대수 성장 단계의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점점 유기물의 양은 줄어드니까 감소 성장 단계였다가 유기물의 양이 더 줄어드니까 내생호흡 단계에서 플럭을 형성해서 침전도로 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포기조의 길이가 어이구야, 뭐 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혼합 반응조로 바꿔졌어요. 근데도 아직도 이 설명이 계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없는 공정이에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활성 슬러지 공정 자체가 완전혼합 반응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부유성장 공정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처리 공정은 대부분 다 뭐 산화구법 이런 거 빼고 대부분 다 완전혼합 반응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완전혼합 반응조에서 미생물이 뭐 그러니까 오염물질도 잘 없애고 플럭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배우셨죠? 그죠? 감소성장 단계와 내생호흡 단계의 중간 단계 미생물을 이용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이거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을 하나하나씩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용존산소에 따라서 후기성, 혐기성, 임의성, 통성, 혐기성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산소 필요한다, 결합산소 이용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먹이와의 관계, 기질과의 관계죠. 종속영양, 독립영양 뭐 아실 겁니다. 종속영양 당연히 유기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는 무기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성장 속도가 뭐가 빨라요? 종속영양 미생물이 훨씬 빠르겠죠. 그죠? 자, 그럼 종속영양 미생물과 독립영양 미생물을 우리가 뭐 생각을 할 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그래프 있어요? 이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거랑 다 연관되면 돼요. BOD 그래프하고. 그죠? 얘가 뭐야? 얘가 종속영양 미생물을 나타내는 거고 얘가 독립영양 미생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흔히 유기물을 그냥 제거하는 활성슬러지 미생물이다라고 하면 그냥 종속영양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조류 혹은 뭐 질산화 미생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독립영양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들을 좀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래프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연관시키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미생물을 이제 온도와의 관계죠, 온도. 자, 친온성 미생물 5에서 뭐 35 어쩌고 저쩌고. 자, 우리가 친온성 미생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온성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친열성 미생물은 뭐라고 하죠? 고온성 미생물 당연히 그죠? 고온성 미생물이라고 얘기. 그러니까 고온균이라고 얘기하죠, 고온균. 얘는 중온균. 친냉성은 저온균, 그죠? 이 밑에도 써놨지만 온도의 구분은 다 달라요. 다. 무식 설계 자료도 다르고 뭐 어떤 교재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냥 뭐 낮고 중간이고 높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사용되는 건 중온균이겠죠, 그죠? 중온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자, 요거를 그냥 제가 설계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수처리 기준에 나와 있는 설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온균이라고 아니 친온성, 중온균, 중온균이라고 얘기할까? 자, 중온균은 20도에서 40도 사이예요. 20에서 40도 사이. 범위로 본다면 설계 기준은 20에서 40도 사이입니다. 근데 최적의 온도라고 치면 25에서 37도 정도라고 얘기해요. 디테일하죠? 25에서 37도라고 얘기합니다. 설계 자료에 있는 수치예요. 자, 그리고 친열성, 고온균은 범위로 따지면 50에서 한 70도씨 정도 얘기합니다. 범위로 따지면 50에서 70도씨를 얘기하고 가장 적정하다라고 하는 건 60에서 70도. 이거 뭐라고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할까? 60에서 70도씨. 뭐 요건 좀 비슷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온균은 0에서 20도씨 정도라고 얘기해요. 범위로. 0에서 20도씨. 가장 적정한 건 10도씨 내외. 설계 자료에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문제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설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계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 하수처리장 생물학적 하수처리 공정을 설계할 때 이 온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기본이 되는 게 온도예요. 기본적으로 온도를 설정하고 이제 설계를 들어갑니다. 자, 그럼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생물학적 처리니까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텐데 오염물질을 제거할 텐데 미생물이 잘 자라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자라요? 아니면 낮을수록 잘 자라요? 높을수록 잘 자라죠. 그냥 높다 낮다로만 따진다면, 그죠? 자, 그러면 하수 처리장을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온도는 낮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높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설계 기준을. 낮게 설정을 해야겠죠. 미생물이 안 자랄 때, 잘 성장하지 못할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설계를 해야 얘네가 훨씬 더 잘 성장하는 온도가 되면 훨씬 더 처리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을 때. 그러면 당연히 수온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땐 겨울철 수온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겨울철 수온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겨울철 되면 뭐 호소나 이런 데 막 얼음도 얼고 그러잖아요. 그럼 최소한 0도씨는 이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수처리장을 0도씨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얼겠죠.
그러면 최소, 그러니까 겨울철 수온이라고 하는 최소 온도의 기준은 몇이 될까요? 13도시예요. 13도.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설계 온도가 되는 기준은 설계 기준 온도 중에 최저 온도는 13도예요. 13도. 13도에서 가장 적절한 온도까지의 범위 37도씨까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설계의 기본이 되는 건 요거. 범위는 37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도라고 하는 디테일한 온도값이 설정이 된 이유가 뭐 이건 다 경험과 실험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된 겁니다. 13도씨 이하로 수온이 떨어지니까 공정에 크나큰 변화가 생겼어요. 자,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미생물들이 종속 영향 미생물이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아니면 독립 영향 미생물이 크게 받을까요? 당연히 독립 영향 미생물이 크게 받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없잖아. 유기물을 먹으면 에너지라도 발산하면서 내가 좀 버티지. 그죠?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히말라야에 가는 것과 물만 처먹은 사람이 히말라야에 가는 것과 누가 더 오래 버티겠어요? 당연히 밥 많이 먹은 사람이 오래 버티겠죠. 에너지가 그만큼 많을 테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온도 같은 것들의 기준이 독립영양 미생물이 기준이 지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하니까. 자, 13도씨 이하가 되니까 질산화세균의 활동이 뚝 떨어집니다. 뚝. 그러니까 한순간에 뚝. 1도씨 차이로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도씨를 기준으로 했고 당연히 질산화가 되지 않으니까 탈질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어져야 되는 건데 당연히 안 되겠죠. 13도씨 이하가 되면 질산화 탈질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 낮아졌습니다. 뭐 당연히 뭐 현실적으로는 더 낮아지겠죠. 그죠? 겨울이 되면 5도씨 이하가 돼요. 예를 들어 5도씨 이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도씨 이하가 되면 우리 이거 배우셨습니까? 뮤? 비증식 속도? 비증식 속도가 뭔지 아시죠? 비교된 증식 속도예요. 그죠? 비교된 증식 속도예요. 자, 5도씨 이하가 되면 증식 속도, 비증식 속도가 20도일 때랑 비교를 했을 때 20도씨일 때의 10%, 10분의 1로 감소합니다. 10분의 1. 10분의 1로 감소해요. 안 자란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안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계속 성장하면서 뭐 잉여슬 러지도 나오기도 하고 뭐 새로운 미생물들이 뭐 유기물 같은 것들을 막 산화시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자라질 못하니까 뭐 낮은 온도가 되면 공정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13도 정도로 하고 당연히 그럼 가장 적정한 온도의 범위는 설계할 때 20에서 28도예요. 이 정도의 범위에서도 가장 미생물이 성장하기 좋은 온도는 이 정도가 되고 37도보다 높아지면 막 무슨 어떤 세균? 아씨, 세균이 박테리아잖아. 내가 말하는 세균이 박테리아가 아니라는 뜻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어떤 세균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또 이제 문제점을 안겨주고 근데 낮을 때가 더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도 그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생물 하나하나씩 한번 다 배우신 거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갔노? 요거 한 번만 보고 자, 뭐 성장 특징 유기물이 많으면 박테리아 급증하는 거 당연하겠죠. 먹을 거 많으니까 얘네들한테 먹을 거잖아요. 그죠? 자, 박테리아 증가할 때 박테리아를 먹이로 하는 원생동물도 많아지겠죠? 많아질 겁니다. 다음에 박테리아가 다량 성장했다라고 하면 유기물은 당연히 많이 제거된 경우겠죠. 그죠?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먹이를 많이 먹었다. 얘네가 먹이가 되는 건 유기물이다. 그러니까 많이 없어진 상태다. 원생동물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 폐수는 잘 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렇지 뭐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 이제 원생동물 할 때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원생동물이 발견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많이 발견되면 안 돼요. 많이 발견된다, 적게 발견된다라고 하는 게 얘가 많이 발견되면 박테리아가 하수처리 공정에 주가 돼야 되는 미생물이에요. 그죠? 걔가 처리하는 거예요. 걔가. 근데 얘가 많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 주가 되어야 하는 박테리아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니까
원생동물이 양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적당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양이 전체 미생물을 100%라고 본다면 약 한 5%. 하수처리 공정에 한 5% 정도의 원생동물이 존재하면 굉장히 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원생동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겁니다. 미생물의 분류,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 저는 이 세균이라는 말을 좀 딴 걸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더러운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 처음에 막 그랬거든요. 박테리아, 아무튼 세균. 뭐 외우세요. 572N 보통 이렇게 외우잖아요, 우리 그죠? 외우세요, 이거는. 뭐 기사나 산업 기사 이런 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공무원에서야 많이 안 나오지만 현기성까지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호기성 미생물은 그래도 좀 외워두십시오. 자, 호기성 미생물의 분자식은 저렇고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의 구성비 당연히 100대 5대 1 아시죠? 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기성 미생물 지금 박테리아 같은 놈들이 유기물을 기질로 이용을 할 텐데 그러면 얘네들이 처리하는 게 일반 우리 하수겠죠. 우리가 먹고 버리는 물 하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하수의 어떤 조건, 특성이 100대 5대 1이라고 하는 성분을 갖추고 있으면 얘네들 잘 자라겠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하수의 성분이 어떨까요? 이걸 맞추고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BOD 농도는 보통 우리나라 하수의 BOD 농도는 보통 얼마 정도 되는지 찍어봐. 몇 정도 될까? 그거 찍어봐. 숫자인데 어때? 우리 찍기 잘해야 돼. 찍기 잘해야 됩니다. 몇일 것 같아? 그냥 찍어봐. 이씨 또 다 얘기한. 2,000? 2,000 너무 높은데? 우리 죽어 그러다가 우리 죽어. 맛있는 걸 많이 먹나 보다 집에서. 우리나라 하수의 유기물의 농도가 보통 100에서 150이에요. 100에서 150. 그냥 100이라고 칩시다. 100에서 150이니까. 그럼 N은 얼마일까요? 질소, 총질소. 총질소가 이게 100이다라고 하면 5가 나오면 참 좋은데, 그죠? 5가 나오면 좋은데 우리나라 하수의 질소의 농도가 점점 올라갔죠. 거의 2000년대 정도에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정도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급격하게 올라간 게 뭐야? 얘 영양분들이잖아. 우리가 살기가 좋아진 거지. 살기가 좋아져서 막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 뭐 버리는 것도 영양가 있는 게 섞여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윤택해지면서 이제 이런 물질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총질소의 농도가 보통 넓게 범위를 잡는다면 30에서 40. 30에서 40. 뭐 30 정도 잡을까요? 그럼 벌써 100대 30이죠. 그죠? 100대 30. 그다음에 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인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보통 한 5, 뭐 4, 5, 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높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수는 CNB라고 하는 탄소와 질소의 비가 굉장히 낮은 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NB를 높여줘야만 우리나라 하수의 경우에 CNB를 높여줘야만 하수 처리 공정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질소 제거를 할 때 우리는 외부 탄소원을 넣어준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배우셨죠? 배웠어야 해. 써야 합니다. 외부 탄소원을 넣어준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왜? 낮으니까. 얘보다 낮으니까.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넣어줄 수밖에. 자, 100대 5대 1을 외우시는 건 좋지만 당연히 외우시는 건 좋지만 우리나라의 하수와도 연관시켜서 좀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BOD의 하수의 농도, 뭐 하수의 BOD 농도, 질소의 농도, 인의 농도 이건 벌써 뭐 10년, 2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니까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생장 속도 감소하겠죠. 영양분이 부족하는 거니까, 그죠? 자, 영양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는 놈들이 성장을 잘 하겠네요,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곰팽이들, 그죠? 균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이런 균류 같은 것들의 어떤 생김새, 형태가 대부분 사상균이죠. 사상균이니까 벌킹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균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균류 바로 나오네요. 그죠? 균류 균류의 분자식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곰팡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많이 보셨죠? 곰팡이 집에 많죠? 집에 다들 있지 않나? 비 오고 그러면 좀 생기잖아요. 그 곰팡이 우리가 식빵 같은 데에 이제 곰팡이 핀 걸 가끔씩 볼 텐데 그게 이제 멀리서 보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 같은데 가까이 눈을 크게 뜨서 보면 실같이 생겼어요. 예? 효모는 다르죠. 효모는 말 그대로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곰팡이 같은 균류가 대부분 이제 사상균이다. 그래서 벌킹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기질소, 용존산소 부족, 낮은 pH, pH 막 한 4, 2 이럴 때서도 자라요. 그래서도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잘 성장한다. 슬러지 벌킹의 원인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벌킹 얘기를 이제 나중에 공정할 때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게 벌킹이 어떤 운전 조건이 안 좋아질 때 당연히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생물이 pH가 낮을 때 균류가 자라야 되는 거니까, DO가 낮을 때, 영양분이 부족할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다 외우셨죠? 벌킹은 외우셔야 돼요, 다.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아마 아직도 교재들 다 그럴 텐데 FMB가 높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낮을 때라고 배우셨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이제 교재? 대부분 기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높을 때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가서 연구자들이 좀 계속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냈어요. 다른 의견들이 낸 게 AV 가설이라고 하는 거를 냈습니다. A가 이제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박테리아라고 하면 구균, 간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만하다. 근데 얘를 막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해서 그냥 실같이 만들었어. 이런 놈이 있고 실같이 만들었어. 그러면 부피는 같아. 근데 면적은 다르죠. 그죠? 면적은 얘는 요만큼. 얘는 이걸 다 합쳐야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영양분이 조금 들어왔어. 조금 들어왔으면 얘가 먼저 그 영양분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까요? 얘가 흡수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면적이 넓은 놈들. 면적이 넓은 놈들이 흡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ME가 높으면 얘가 흡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얘가 먹을 수 있어서 박테리아도 성장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데 FME가 낮다라고 하면 얘가 흡수하고 난 다음에 먹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성장을 못하고 사상균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AV 가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들은 다 맞는데 제 기억에는 기사책 같은데 아직도 FMB가 높다라고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다른 책도 한 번씩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마도 벌킹의 그 문제가 나올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걸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FMB가 높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벌킹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슬러지 벌킹의 원인이 되는 균이 균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러지 벌킹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벌킹 부분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벌킹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사상균이죠. 사상균이라고 하는 게 이놈들은 그냥 공정에 있어서는 안 될 나쁜 놈들인가요? 아니면 있어야 되는 놈들인가요? 다 없애버려요 그냥? 막 벌킹 이렇게 나쁜 놈을 그냥 다 없애갖고 아주 그냥 우리가 공정이 잘 운영되게 만들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 벌킹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사상균이 워낙 과도하게 이제 생겨난 거죠. 우리가 조류만 생각해도 그래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광합성을 해서 DO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성장을 하니까 부영양화가 되는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슬러지 이게 벌킹 미생물을 얘기할 때 건물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벽돌을 그냥 우리가 일반 미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상균을 철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벽돌만 쌓아 올린 건물과 철근을 같이 쌓아 올린 건물은 강도 차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벌킹 미생물이 있어야 사상균이 있어야 플럭을 형성했을 때 걔가 이제 응집성이 훨씬 더 커져요. 훨씬 더 커져서 강한 플럭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과도하게 성장만 안 하면. 그러니까 사상균 때문에 플러그의 응집성이 강해진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균류 그렇고요. 이제 조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류는 좀 요거 좀 아시는 게 화학식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그다음에 녹조류, 규조류, 남조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우리가 조류 얘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부영양화일 텐데, 부영양화의 기준이 되는 조류가 뭐예요, 여기서 그러면? 네? 이씨, 진짜 그냥 있어요. 기준이 되는 거 남조류예요, 여러분. 부영양화의 기준이 되는 건 남조류입니다. 이 부영양화를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면 안 되지, 그지? 보면 안 되죠. 뭐 근데 알죠, 여러분들 뭐 저쪽에 어디에 막 이렇게 뭐 시퍼렇게 끼고 막 그러죠? 그게 뭐 부영양화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뭐 약간 다르기는 한데 담수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를 녹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를 적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엔 정의도 많이 달라졌어요. 뭐 녹색의 미생물 녹조류가 많이 끼는 맨 마지막에 그걸 뭐 녹조라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류의 색깔하고는 크게 그건 없습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조류가 많이 끼면 이취미 많이 유발되는 거 아시죠? 뭐 일반 호수 같은 데 가면 물비린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죠? 약간 비릿한 냄새들 나죠? 그게 이제 조류 때문에 나는 냄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이게 부영양화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목격할 수 있어요. 그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한 며칠 동안 좀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길 가다 보면 웅덩이 같은 게 좀 있을 때가 있죠. 웅덩이에 이제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증발되지 않으면 그 주위에 막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끼 같은 게 막 껴 있는 경우들을 혹시 관심이 없어서 안 보시죠, 그죠? 그냥 걷죠. 걷죠. 한번 보시면 이끼 같은 게 막 껴 있고, 좀 자세히 보면 이 개구리알 같이 생긴 어떤 조그만 기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가끔씩 보여요. 그게 물꽃이에요. 물꽃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부영양 같은 게 이제 지속이 되면 물꽃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물꽃 현상이에요. 한 번씩 뭐 보셔도 그게 이제 좀 커지면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부영양화가 되는 거예요. 비 온 다음 날, 시험 다 끝나죠? 7월 뭐 있잖아요. 숙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사진 찍어 오시오 뭐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아무튼 뭐 조류도 더 뭐 아실 겁니다. 저런 조류가 있고 이치미가 유발되더라라는 정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당연히 이제 광합성이다라고 하는 놈은 햇빛이 있어야지만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햇빛이 있다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이 일어나면 DO가 생겨나고, DO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pH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CO2가 없어지니까 결론은. 자, 반대로 햇빛이 없으면 DO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DO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호흡량이 더 많아질 테니까 광합성을 못 하고, 그럼 CO2가 많이 발생할 거고 pH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원생동물이 나오네요. 그죠? 자, 원생동물은 뭐 위종류, 편모충류, 선모충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위종류, 다리를 위장했다. 그죠? 다리를 위장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떤 놈 있어요? 아메바. 그죠? 아메바. 아메바가 대표적인데 보셨습니까? 직접? 혹시 현미경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얘네 움직이는 거 진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골 때립니다. 요게 아메바예요. 요런 게 아메바예요. 요게 아메바인데 요런 것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걸 아메바라고 봅시다. 그냥 아메바로 보면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요거 이렇게 삐죽 나오는 게 있어요. 요게 위족이에요. 요게 다리예요. 요게 다리인데 말 그대로 다리를 위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때는 다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족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근데 우리가 얘네들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죠. 지들은 다리라고 생각하나 봐요. 지들은 다리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요게 움직여요. 요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녀요. 그래서 위족류예요. 그래서 위족류입니다. 편모충류. 털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올챙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유굴레나. 그죠? 유굴레나가 있습니다. 선모충류 털 많은 거. 대표적인 거 집신벌레. 그죠? 이런 거 집신벌레.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굴레나. 그다음에 뭐 집신벌레. 자, 앞에까지 지금 균류, 조류, 박테리아까지는 우리가 그냥 어떤 미생물을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라고 구별을 했을 때 식물성이에요. 식물성과 동물성을 구별하는 게 운동성을 갖고 있다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외부의 어떤 기계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막 하려면 폭기시켜야 되고 뭐 교반시켜야 되고 하는 것 같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생동물, 후생동물은 동물성입니다. 한마디로 지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놈들이에요. 약간 깊게 들어가면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원생동물이 지금 얘네들 같이 자유유영을 하는 애들이 있고요. 집신벌레, 무슨 유굴레나 이런 거 같이 막 물을 막 돌아다녀 막 그런 애들이 있고 고착형이 있습니다. 고착형 이런 놈들 어디에 딱 붙어서 움직이는 놈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먹이로 하는 게 일반 박테리아나 유기물도 먹어요. 유기물도 먹습니다. 이렇게 고착해서 하는 미생물들, 원생동물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먹이를 섭취를 할까요? 이렇게 유영을 해서 다니는 놈들이 많은 먹이를 섭취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은 먹이를 섭취할 것 같지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얘네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먹이를 섭취합니다. 섭취하는 먹이를 잡아먹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예요. 유형형은 예를 들어 내가 A라고 하는 먹이를 먹어야 돼. 먹어야 되면 그 A라는 먹이를 가서 먹어요. 근데 고착형은 달라요. 요 주위에 있는 거를 마셔. 다 마셔서 A만 골라내서 퇴퇴퇴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 자체가 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흡입하는 그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자, 그건 약간 그냥 연구에 대한 거 얘기를 드린 거고, 이제 원생동물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생동물은 아까 미생물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활성 슬러지 공정이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활성 슬러지 공정이 원활하게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5% 정도가 존재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5%. 자, 그러면 원생동물이 5% 정도 있었을 때 좋은 점,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얘네 움직이는 놈들이잖아요. 그죠? 유동성을 갖고 있죠. 자, 유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장점으로 작용을 하냐면 하수 처리장에 폭기조가 이렇게 있어요. 완전혼합으로 아마 교반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말이 완전혼합이지. 말이 완전혼합은 이제 완전하게 100% 교반이 잘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구석탱이들은 교반이 잘 안 되죠. 이런 데들을 뭐라 그래요? 죽은 공간이라고 해서 데드 스페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원생동물이 유동성을 갖고 있어요. 막 움직여 다녀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데도 막 움직이고 저런 데도 움직이고 막. 그러면 저렇게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많이 없앨 수가 있는 거겠죠.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교반이 원활해진다. 원활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생동물이 아까 박테리아를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원생동물이 막 이따오시만 할까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겠죠, 얘네들도. 그죠? 눈으로 잘 안 보이죠. 그럼 박테리아가 먹을 수 있는 미생물, 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플럭으로 형성되어 있는 미생물들을 잘 잡아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분산되어 있는 미생물을 잘 잡아먹을까요? 당연히 분산되어 있는 미생물을 잘 잡아먹어요. 크기가 작으니까. 그죠? 플럭은 그래도 크거든. 지도 겁날걸?
걔를 안 물어봤지. 걔 생각을 잘 모르겠지만 걔도 겁날 걸. 그래서 아마 분산 성장되어 있는 미생물들을 잘 잡아먹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분산 성장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그냥 침전조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고 그냥 방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유기물로. 그러니까 분산 성장 미생물을 물을 포식한다라고 하는 또 장점이 있어요. 포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미생물들도 먹으면 싸겠죠. 그죠? 먹으면 쌉니다. 얘네들도 싸요. 먹으면 싸는 거를 EPS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용어까지 필요 없으니까 체액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제 뭘 먹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오줌똥 싸는 것 같이 얘네들 쌉니다. 그게 이제 체액을 이제 분비를 해요. 체액을 분비를 하는데 그 체액이 점액질 물질이에요. 점액질. 그럼 점액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끈적끈적하다는 얘기네. 그럼 뭐가 좋을까요? 플럭 형성이 잘 된다. 자, 그럼 이게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런 장점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수 처리 효율이 상승하는 거겠죠. 그죠? 하수 처리율이 상승한다. 단 저 정도 한 5% 정도 있을 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이 늘어난다. 원생동물이 우점이 된다라고 하면 메인이 되어야 되는 박테리아가 다 소모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하수 처리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장점들 때문에 훨씬 하수 처리 효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생동물은 뭐 많이 보실 것도 없습니다. 이거 안 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윤충이 나오면 깨끗한 물이다. 가시면 됩니다. 뭐 이건 후생동물에서는 보통 기사에서도 그렇고 공문에서 거의 나오는 문제 거의 없는데 기사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문제가 그거였어요. 뭐 어떤 미생물이 발견되면 뭐 정화가 뭐 잘된 물이라고 뭐 판단된 뭐 그걸 골라라 뭐 이런 거. 뭐 로타리아 로티퍼 뭐 이런 것들이죠. 윤충요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윤충요 몸통을 자유로 움직일 수 있으며 두 입으로 먹이를 섭취하는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각류 거미처럼 생겼고 박테리아 및 원생동물로 구성된 슬러지를 섭취하는 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후생동물은 유출수의 하천 혹은 폐수 처리 유출수 이런 데에서 윤충류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깨끗한 물이다. 이런 거를 간주할 수 있다 정도만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빼먹은 게 없나? 어디 보자. 네, 괜찮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